안녕하십니까. 자, 미시경제학 12주차입니다. 원래는 11주차 2교시인데 제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걸 갖다가 11주차 2교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 뒤에 것도 이어서 다 채울 것입니다. 제가 경제학 걸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분량이 많아가지고 12주차를 갖다가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했는데 미시경제학도 아마 다음 챕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그 시장 실패의 원인들을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시장 실패에 대한 그 대책,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잠깐 보실 게 이것도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6월 2일자 신문에 나왔는데, 자, 온라인 시험에서 양심은 사라졌다는 거 나왔습니다. 서강대도 이렇게 나왔죠. 서강대도 집단. 그 뒤에 뭐가 나왔을까요? 집단 컨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맨 앞에 나온 게 뭐죠? 인하대 의대에 이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하대 의대에서 의학과 학생들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명이 참여해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는데 교내에서 그 상벌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뭐 상황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단체로 적발되면은 원래는 그 유급입니다. 의과대 같은 경우는 유급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냥 사회봉사 하는 거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미 뭐 인하대뿐만 아니라 신문에 나온 것이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끄는 게 바로 인하대 의대가 기사에 제일 먼저 나왔죠. 자, 서강대에서도 지금 온라인 시험을 치렀는데 역시 집단으로 부정의 행위를 갖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집단으로 모여서 답안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라도 또 이거 배우시면 안 됩니다. 배우시면 안 되고 이번에는 진짜 학교에서도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역시 학교에 보고하고 아주 면밀하게 조사 요원들이 답안지 다 검토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은 포기하고 대신 남은 시간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만큼 저도 보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점수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남은 기간 준비하시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번에 뭔가 의심이 약간 간다 싶으면은 학교 차원에서 다 조사할 겁니다. 전 과목을 다 조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도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 효과의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부 효과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결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불완전 경쟁, 예컨대 뭐 독과점이 존재하거나 이래가지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불공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특히 외부 효과와 관련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자, 외부 효과로 인해서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이 실패하게 되면 그 이유는 바로 시장의 불안비성 때문이죠.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시장의 불안비성하고 시장의 불안전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외부 효과 때문에 그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불완비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대가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만 존재한다면 시장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시장만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제3자가 얻는 이득이라든가 손해인데 그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대가를 갖다 거래할 수 있는 시장만 존재한다면 시장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갖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외부 효과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간 부문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갖다가 모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협상이나 이런 걸 위해서 통해서 자,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또 이제 코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하는 건데 여기에도 크게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세히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자,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 공해세라고 해가지고 자, 피구가 주장한 피구세라는 게 있습니다. 뭐 피구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경제학 공부하실 때도 공부하셨을 겁니다. 피고비안 텍스 해가지고 피구세를 갖다 부과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해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자,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설비를 갖다 갖추는 강제적으로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이제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절한 공해 배출량을 정해놓습니다. 원래 공해 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죠. 0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적절한 공해 배출량을 정해놓고 피해자에게 아주 큰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공해 배출량을 정해놓고 시장을 간접적으로 공해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공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습니다.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이거하고 유사한 제도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경우에도 그 거래소가 부산에 있는데, 자, 부산에서 자,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뭐 제도라든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간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의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합병하는 겁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하고 그 공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을 때 두 기업이 합병을 하는 거예요. 머저스. 합병을 통하면 이제 이럴 때 흔히 외부 효과의 내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합병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산권을 확립한 다음에 자, 소유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예컨대 하천이나 자, 공해로 인해서 오염되는 곳이 하천이나 아니면 대기 아닙니까? 공기. 그러면 그 대기라든가 하천에 대해서 재산권을 확립하는 거예요. 재산권을 갖다 확립한 다음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야,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코스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스 정리도 민간에 의한 해결 방법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코스 선생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코스 정리. 자, 하나하나 내용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공해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세금을 갖다 부과한다는 거죠. 자, 주로 이제 부정적 생산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부정적 효과면서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 특히 생산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요. 생산 과정에서 자, 공해물질이 유발되죠. 공해물질이 유발됨으로써 바로 외부 한계 비용 또는 한계 외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 한계 외부 비용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럼 이제 원래 그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된다고 그랬죠. 많이 생산된다고 했는데 이럴 때 세금을 갖다 부과하게 되면 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 그걸 비용으로 인식하죠. 자,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잉 생산을 막고 자,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 효율적인 생산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해 배출 단위당 자, 정부가 정해가지고 공해 배출 단위당 일정한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거예요. 배출 단위당 일정한 세금. 물론 이제 배출 단위당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생산량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생산량이 뭐 2개가 증가했다 그러면 공해도 그만큼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해 배출 단위라고 했는데 생산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개당 생산물 한 개당 일정한 액수의 공해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공해세를 갖다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자, 그 세금을 갖다 부과했을 때 이거만큼 기업은 그 한계 비용이 되는 거죠. 한 개당 세금이 얼마씩 부과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은 자, 과잉 생산을 막게 되고 나가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 효율적인 생산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최초로 제시한 학자가 아소 피구입니다.
우리가 후생경제학이라는 이런 분야를 갖다 처음으로 체계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후생경제학이라는 교과서도 썼고 한 마샬의 제자인 아서 피구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겁니다. 가지고 이런 조세를 갖다가 피그세라고 불러요. 피고비안 텍스라고 합니다. 공예세를 갖다가 피그세라고 합니다. 우선 또 우리가 공예세라고 했지만 또 어떤 책에서는 이걸 뭐 환경세라고도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요. 환경세 또는 어떤 책에서는 오염세라고도 번역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염세, 환경세, 공예세 이렇게 하는데 피구가 주장해가지고 피구세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죠. 얼마나 세금을 갖다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역시 한계 외부비 비용, 마지널 익스터널 코스트 해가지고 한계 외부 비용 곡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계 외부 비용이 얼마인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예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제시해 놨습니다. 이건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곡선이에요.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이죠.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인데, 그래서 이때 기업이 생산량을 정할 때는 어디서 정하는 거죠? 당연히 기업은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량을 정하죠.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량을 정하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량을 정할 때는 A점에서 생산량을 정합니다. A점에서 정해가지고 QC만큼을 생산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PMC에다가 MEC가 더해진 PMC에다가 MEC가 더해진 사회적 한계 비용이죠. 그래서 사회적 한계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생산량을 정해야만 이것이 바로 최적의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점에서 생산량을 정해야만 이것이 포텐셜 최적의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QP인데 개별 기업은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QC만큼을 생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생산량을 줄이도록 QC에서 QP까지 생산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차이만큼을 지금 이 S하고 SMC의 차이, PMC하고 SMC의 차이만큼 있죠. 그 차이만큼을 갖다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두 개의 차이가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ME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MEC만큼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MEC만큼 세금을 갖다 부과하게 되면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이 T만큼 MEC가 바로 T가 되는 건데 T만큼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거니까 그만큼 PMC 곡선이 상방이동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방이동할 것이고 이것이 상방이동하게 되면 결국 어디? B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T만큼의 세금을 갖다 부과함으로써 B점에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T만큼의 세금을 갖다 부과한다면 그 세금은 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정부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총 조세액은 내 몸의 면적만큼의 색깔칠한 면적만큼 세금이 되는 것이고 세금은 정부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 QP인데 QP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부정적인 생산의 외부 효과를 봤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생산의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 있죠. 이럴 때도 같은 논리를 갖다 반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양보다 적게 만들잖아요. 적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반대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요. 이때 이 보조금도 피구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피구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양보다 적게 생산한다. 이럴 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 한계, 사적 한계 비용 곡선하고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피구세를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피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금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서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직접 규제하는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공해 배출량을 줄이도록 설비를 하도록 하는 거죠. 설비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들이 일정 수준으로 공해 배출을 줄이도록 규제를 갖다 가하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공해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제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죠.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규제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직접 규제를 할 때 그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 공해로 인한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공해로 인한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0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0은 될 수가 없죠.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해로 인한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근데 이 경우 공해로 인한 사회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비용이 있는데 직접 비용은 바로 뭐예요? 한계 외부 비용이죠. 공해로 인한 사회 비용 중에서 직접 비용이 되는 것은 한계 외부 비용, MEC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간접 비용이 있는데 간접 비용이 뭐냐? 한계 감축 비용이라고 그래요. 감축이라는 말은 뭐예요? 공해를 감축하는 거죠. 공해 물질을 갖다 줄이는 겁니다. 감축한다.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 오브 어베이드먼트 해가지고 MCA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한계 감축 비용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자, 공해로 인한 사회 비용의 직접 비용으로서 한계 외부 비용이 있고 간접 비용으로서 한계 감축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해 배출량을 0으로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해 배출을 갖다가 G를 갖다가 GP로 바람직한 수준이에요. 바람직한 수준. 이렇게 바람직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공해로 인한 사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해 유발에서도 최적 공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옵티멀 폴루션. 가지고 최적 공해가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최적 공해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해에 대한 직접 규제인데 한계 외부 비용과 한계 감축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한계 외부 비용하고 한계 감축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공해 방출량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최적의 공해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계 외부 비용은 체증하죠. 한계 외부 비용은 체증하지만 한계 감축 비용은 점점 감소합니다.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는데 따라서 이럴 때 두 가지가 교차하는 수준에서 교차하는 수준에서 최적의 공해 방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최적의 공해 방출 수준. 그래가지고 GP만큼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왜?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최적의 공해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서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거보다 방출 수준이 높을 때는 G1이고 작을 때가 G2입니다. G2고 여기서 거기 MCA 곡선 아랫부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A, B, C, D 표시해 놨습니다. A, B, C, D 표시해 놨는데 이걸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이제 지나갈 거니까 그림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설명.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책 갖고 계시죠? 교과서. 책 갖고 계시니까 책을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갖고 계신가요? 그래도 중요한 과목이니까 사셨겠죠. 사거나 어떻게 간에 제가 책을 사라는 게 아니고 구하라고 그랬고 이미 제가 여러 해 동안 지금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선배들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책이 있어야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책을 준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꼭 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준비하시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간에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한 학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또 책을 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책을 볼 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A, B, C, D라고 하는 숫자 잘 봐주시고 요걸 통해서 이제 설명이 또 추가되는 그래서 설명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직접 규제하는 방법 봤죠. 세 번째가 뭐냐? 공해 배출비.
그리고 양도 가능한 공해 배출권 거래하는 겁니다. 자, 공해 배출권인데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양도한다는 얘기예요.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흔히 갖다가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합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데 자, 교과서에 양도 가능한 공해 배출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제목은 그대로 그냥 붙여놨습니다.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팔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출권을.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걸 처음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열렸습니다. 1992년에 열린 건데 이 갖다가 리우 회의라고 그래요. 1992년. 거기서 두 가지 협약이 나옵니다. 한 가지가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되고 또 하나 협약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 체결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기후 변화 협약인데 기후 변화 협약 뭔지 아시죠?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겁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자.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자, 이에 관한 문제를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고 최종적으로 1997년에 일본 교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요. 가지고 합의한 내용을 갖다가 교도의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의정서에서는 뭐냐면 자, 선진국들이 주도해가지고 공해 배출량을 특히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를 해요. 19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씩 줄이기로 합의를 갖다 합니다. 선진국 그룹은. 근데 그 당시 이제 한국은 선진국 그룹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그룹의 지위를 갖다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선진국에 적용되는 그 규정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 물론 위해받은 거죠. 위해받았습니다. 그때 로비 활동 엄청 많이 했습니다. 선진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그럴 때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이냐 좀 봐주라 이거죠. 가지고 이제 개발도상국 그룹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가지고 이제 감축할 수 있는 유예를 좀 받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5%를 줄이기로 특히 이산화탄소가 중요하죠. 온실가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메탄가스가 있죠. 메탄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소의 방귀에서 많이 나온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없애자 이거죠. 소를 키우지 말자. 그럼 온실가스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건을 갖다가 이제 확대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가지고 이제 만약에 5%를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가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7%를 줄였어요. 90년 기준 7%를 줄였다. 그럼 약속한 5%보다 2%를 추가로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그 2%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다가 뭐요? 다른 나라에 파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어요. 돈 받고. 그럼 그 2%에 대한 권리를 산 나라 있죠. 산 나라는 얼마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2%의 권리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는 그 나라는 3%만 줄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배출권 거래 제도, 즉 양도 가능 배출권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래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있죠. 시카고에 선물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 거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보편화된 제도인데 이게 이제 92년에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것이고 97년에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도의정서입니다. 그래서 직접 규제보다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왜냐하면 이건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시장을 통한 거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기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뭐예요? 효율적이죠. 양도 가능한 배출권, Transferable Emission Permit 해가지고 양도 가능한 배출권, 다시 얘기하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방법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이 방법의 아이디어는 그렇잖아요. 나라마다 줄일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죠. 어떤 나라는 좀 더 쉽게 줄일 수가 있지만 어떤 나라는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탄소 배출을 갖다 줄이는데 어떤 나라는 특별히 더 아주 어려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MCA 곡선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라마다 MCA 곡선에 차이가 있듯이 한계 감축, 한계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감축 곡선을 나타내는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일정량의 공해 배출권을 갖다 인정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진국 그룹은 예컨대 5%를 줄이자 이거죠. 5%를 줄이자. 이전보다 줄이자는 것이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해 배출권을 갖다 일단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 다음에 시장에서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거예요.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수준으로 공해를 갖다 규제함에 있어서 사회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바로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기업이 있는 아주 간단한 모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형은 대부분 다 두제와 두 기업 가지고 많이 봤죠. 가장 단순한 모형이면서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제일 즐겨보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기업이 있다. 자,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의 경우 감축 비용은 얼마예요? 감축 비용은 1번 기업의 감축 비용은 MCA 곡선이에요. 우하형합니다. 우하형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최대한 배출량을 갖다가 하게 되면 배출량이 이제 최대한 연간 20톤. 그다음에 2번 기업의 곡선의 경우에는 한계 감축 비용 곡선이 MCA가 A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기업이 있는데 한계 감축 비용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 양도 가능한 배출권을 갖다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해 배출량을 규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양이 10이에요. 10. 허용하는 걸 10만큼 허용을 합니다. 10만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만큼 허용하게 되면 만약에 A2 기업, 2번 기업이에요. 2번 기업이 이걸 초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번 기업이 8까지 줄였다. 1번 기업이 8까지 줄였어요. 그러니까 8까지 줄였을 때 초과해서 줄인 거 아닙니까? 원래 10을 유지하면 되는 건데 8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그 추가된 거 있죠. 이걸 갖다가 A 나라에다 파는 거예요. A 기업에다 파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A 기업은 이걸 사왔잖아요. A 기업은 사왔기 때문에 그 사온 대가만큼 A 기업은 뭐예요? 12까지 배출해도 10이 아니라 12까지 배출해도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1번 기업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배출량을 줄였기 때문에 줄인 배출량을 갖다가 팔게 되면 그걸 사온 기업은 추가로 2톤까지 더 배출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해 배출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거. 현재는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양도 가능한 공해 배출권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공해 배출비를 갖다가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공해 배출비를 결정하는 방법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론은 양도 가능한 배출권 배출권 거래 제도하고 똑같은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경매를 통한 수입이 정부에 귀속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공해 배출비를 갖다가 결정해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배출비를 갖다 결정한다. 가지고 그만큼 거래액이 되는 거죠. 이게 거래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결론은 좀 전에 봤던 양도 가능한 공해 배출권하고 똑같은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양도 가능한 배출권의 경우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양방 간의 협상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협상을 통해서. 근데 협상이 아니라 아예 경매를 통해서 공해 배출비를 결정해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단지 이제 경매를 통하는 방법에서는 경매를 통한 수입이 정부로 들어간다는 거죠. 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 배출비를 갖다 결정할 때 정해진 양은 20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톤 수지만큼이 공급이고 이건 수요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지겠죠. 가격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공해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급은 정해져 있죠. 공급자는 하나인데 수요자가 여럿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함으로써 양도 가능한 배출권하고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한 약간 자세한 설명이 좀 책에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책에 설명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을 더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외부효과 해결 방안 해가지고 합병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합병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민간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민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Mergers and Acquisitions, 인수합병. 그래서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이거는 뭐냐면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기업이 합병하는 거예요. 아주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처럼 경영을 하는 거니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도 본다. 근데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흔히 갖다가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고 합니다. 외부 효과의 내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이든 피해를 보는 기업이든 아니면 제3의 기업이든 두 기업을 합병하는 거예요. 합병하면 뭐예요? 한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의 그 단일 기업처럼 경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외부 효과로 인한 비효율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하천이 있는데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강의 상류에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터빈을 돌린 다음에 그 뜨거운 물이 나와요. 뜨거운 물이 나오고 약간 오염된 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흘러가지고 하류에서 양식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식장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죠. 어쩌다 좀 더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면 물고기가 폐사하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당연히 가해자는 발전소고 피해자는 양식업자죠. 이럴 때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 둘이 합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양식업자까지 합병을 하는 거예요. 합병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둘 다 합쳐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양식업자한테 양식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뭐예요? 물 방출을 조절하겠죠. 어느 정도 비용은 들겠죠. 그렇지만 비용은 들지만 양식업자가 양식업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면 거기서도 이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이러한 비효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코스 정리 얘기했습니다. 로날드 코스가 얘기하는 코스 정리 얘기했습니다. 자, 코스 정리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이 확립이 돼야 돼요. 재산권이 확립이 된 다음에 양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결과가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코스 선생이 증명을 해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자, 이제 중요한 건 코스 정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재산권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먼저 소유권이 확립이 돼야 돼요. 예컨대 하천이 있고 대기가 있다. 하천이 누구 것이냐? 하천이 누구 거냐? 그러면 대기는 누구 거냐? 재산권이 확실하게 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느 쪽에 재산권이 인정되든 상관이 없어요. 재산권이 어느 쪽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재산권이 가해자한테 있든 피해자한테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고 어쨌든 간에 재산권은 확립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재산권이 누구한테 인정되든 간에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협상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코스 선생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두 가지 있는데 그 그림은 좀 다음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책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재산권이 피해자한테 있는 경우, 재산권이 피해자한테 있다. 하천의 재산권이 피해자한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피해자한테 있는 경우라면 가해자는 뭐냐? 가해자는 자 이제 뒤에 그림 나옵니다. D보다 크고 C 더하기 D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가해자가 D보다는 크고 C 더하기 D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반면에 재산권이 가해자한테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하천의 소유권이 가해자한테 있다.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자 피해자가 E보다는 크고 E 더하기 F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 보상을 받음으로써 효율적인 생산 QP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그림이 자 17-10번입니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가격은 주어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어져 있어요. 가격은 경쟁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주어져 있고, 이럴 때 SMCA와 PMCA가 있습니다. PMCA니까 이거 사적 한계 비용이죠. 사적 한계 비용이고, 이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의 차이만큼이 바로 뭐예요? 외부 비용이죠. 이럴 때 만약에 소유권이 가해자한테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가해자한테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D보다는 크고, D보다는 크면서 C 더하기 D보다는 작은 보상만 이루어지게 되면, 작은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QP를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럴 때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은 QC 아니에요. QC인데 이런 경우 만약에 피해자에게 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2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고 2 더하기 F보다는 작은 만큼 이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별로 크게 활용되는 그래프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코스 선생이. 중요한 건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염자에게 있든 피해자에게 있든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이 이럴 때 자발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람직한 생산량 QP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확립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재산권이 확립이 돼야 되고, 또 이를 통한 자유로운 협상이에요.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가 로널드 코스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법경제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로널드 코스 선생은 시카고 대학의 법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 양반이 공부한 분야가 어디냐? 법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갈등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제학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권리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권리 분쟁에 대해서 예컨대 뭐 보상을 한다든가 이럴 때 얼마나 보상할 것이냐. 이럴 때는 당연히 그 권리를 통해서 얻는 앞으로의 무형적인 이득이 얼마인지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정리하는 분야를 갖다 우리가 법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경제학을 체계화하고 또 코스 정리를 갖다 제시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입니다.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만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분야에 가까운 분들이 꽤 있죠. 근데 원래 경제학이라는 게 그만큼 또 넓은 분야에 걸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심리학자지만은 그 행동경제학 분야를 갖다가 개발함으로써 노벨상 받은 학자도 몇 명 있죠. 행동경제학인데 근데 그 사람이 전공한 내용은 심리학이에요. 원래 심리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너 오스트럼이라고 해가지고 엘리너 오스트럼 해가지고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공유자원 얘기 나오는데 그 공유자원과 관련해가지고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엘리너 오스트럼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인디아나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고 미국 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정치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 원래 그런 문제는 정치학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최초의 여성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 그래서 엘리너 오스트롬이에요. 물론 이제 2019년에도 그 듀플러 부부가 이제 빈곤을 연구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두 번째 받은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코스 선생도 마찬가지로 법학과 교수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코스 선생이 한 3년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카노미스트의 마일스톤스 해가지고 이제 그 죽은 사람 기사가 나왔는데 코스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나이가 102살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새 뭐 102살 보통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 선생이 이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코스 정리라고 그래요. 코스 시올렘, 코스 정리라고 합니다. 자, 코스 정리 내용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몇 가지예요. 일단은 외부 효과가 존재해야 합니다. 외부 효과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 존재가 그겁니다. 일단 이해관계 당사자를 확정하기가 용이해야 돼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확정을 해야 돼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당사자를 확정하기가 용이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르간에 자유로운 협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해야 한다. 근데 협상을 하려면 비용이 들죠. 이게 중요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은 매우 작아야 돼요. 없거나 거의 작아야 된다. 거래 비용. 이게 중요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은 매우 작거나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있죠. 이럴 때 소득 효과가 없어야 합니다. 대체 효과만 있어야 되는 거죠. 대체 효과만 있고 소득 효과는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코 선생이 이걸 수학적인 모델로 설명을 해요. 수리 모형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보통 이제 경제학책에는 언급이 안 되는 내용인데 미시경제학이니까 좀 나온 겁니다.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소득 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이 말은 건 뭐 대체 효과만 있다는 얘기죠. 대체 효과만 있다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뭐예요? 이해 당사자 어느 쪽에 재산권을 인정하든 거 상관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재산권이 오염자에게 있든 피해자에게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하천이나 대기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오염자가 가지고 있든 아니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든 아니면 제3자가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동일한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한 거예요. 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 그런 문제 흔히 발생할 수 있죠. 상류에는 뭔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고 하류에서 예컨대 양식오장을 한다. 이런 경우 흔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양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뭐요?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코오스 선생이 증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공공재의 경우죠. 공공재의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실패와 관련해 가지고 불완전 경쟁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독과점 시장 봤으니까 해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좀 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공공재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뭐죠? 비대칭 정보가 있죠. 그 비대칭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비대칭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빼놓고 온 부분이 몇 개 챕터가 있습니다. 빼놓고 온 부분이 근데 이제 생산 요소 시장 중에서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지만 자본 시장이라든가 기타 토지 시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했죠. 특히 자본 시장은 자세히 안 했죠. 근데 자본 시장은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쉬울 겁니다. 경영학과 수준에서는 아주 쉽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재무관리 같은 거 공부하니까. 그렇지만 한번 정리는 하고 지나와야 됩니다. 가지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뛰고 왔습니다만은 뒤에 가서 그 내용도 추가로 볼 겁니다. 아마 5장 이후인가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뒤에 이어가지고 비대칭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 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자본, 이자에 관한 내용들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입니다. 퍼블릭구스. 공공재 반대 개념이 뭐죠? 공공재 반대. 프라이빗구스죠. 프라이빗구스인데 이걸 뭐 사용재라고도 번역을 하고 사적재라고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또 사유재라고도 번역을 해요. 프라이빗구스를 갖다가 사용재, 사유재, 사적재 이렇게 뭐 번역을 합니다. 그냥 프라이빗구스 해서 우리 측에서 이제 사용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재, 시장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프라이빗구스예요. 그래서 프라이빗구스와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퍼블릭구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배제성이 있냐 없냐, 또 경합성이 있냐 없냐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다 그럼 사용재예요.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다 그러면 프라이빗구스. 반면에 둘 다 없다 하면 이게 바로 공공재입니다.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다.
그럼 이게 공공재예요. 자, 공공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이용하는 도로 있죠. 자, 도로는 분명히 뭐예요? 근데 인하대학교 앞에 도로가 있다. 이 도로는 인천 시민이 세금을 냈죠. 그 세금을 가지고 도로 만든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만든 도로죠. 그럼 세금을 안 낸 사람은 도로 지나다니지 못합니까? 아니죠. 자,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도로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없죠. 그게 바로 비배제성입니다.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배제성.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도로 이용한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피해를 보나요? 아주 도로가 너무 혼잡해가지고 피해를 보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이거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경합성. 그래서 우리가 비배제성이라고 할 때는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수가 없죠. 세금 안 낸 사람이 도로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비배제성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배제성. 다음에 두 번째, non-rivalry. 자, 비경합성은 뭐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량을 감소시키지 않지요. 세금 안 낸 사람이 도로 이용한다고 해서 세금 낸 사람의 도로 이용이 줄어들어요? 그건 아니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걸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적제의 경우에는 자, 재화가 있는데 누가 많이 사갔다 그러면 뒤에 온 사람은 못 사죠. 이게 경합성이에요.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온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갔다. 그럼 뒤에 온 사람은 조금밖에 못 사죠. 이게 경합성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공공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격. 자, 소비에서의 비배제성과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 있다. 이게 바로 공공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중에는 꼭 공공재와 사적재 둘로만 나눌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하게 공공재와 사용재로만 둘로 분류하지는 않아요. 둘로 분류하지는 않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공유자원이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는 게 있어요. 케이블 TV 같은 거. 자, 케이블 TV 대가 안 내면, 사용료 안 내면 볼 수 없지요. 그렇지만 케이블 TV를 갖다가 누군가가 많이 시청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시청이 줄어들어요? 그건 아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요건데 경합성은 있어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습니다. 자, 바다에 있는 참치 같은 걸, 물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물고기. 누구나 잡을 수 있죠. 공해상에서는. 누구나 잡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많이 잡으면 어획량이 줄어들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유자원이라고 그래요. common resource 해가지고 공유자원. 공유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공유자원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공공재를 갖다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유지의 비극. 자, 공유지의 비극. 한번 내용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그리고 이 공유지의 비극,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 학자가 엘리너 오스트롬이에요. 엘리너 오스트롬. 한번 이분도 검색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너 오스트롬. OSTROM이에요.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이제 인디아나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엘리너 오스트롬도 찾아보시고, 이 양반이 쓴 유명한 책이 비욘드 커먼 리소스예요. 공유자원의 트레제디 비욘드 트레제디 오브 커먼 리소스. 공유자원의 비극을 넘어, 이런 책이에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책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공재의 경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비배제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의 성격을 얘기를 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배제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비경합성이 일부 성립하지 않더라도 비배제성이 있다면 공공재로 간주합니다.
자, 비경합성이 일부 성립하지 않더라도 자, 비배제성이 있으면 자, 공공재를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공재는 결국 비경합성이 있다. 그러면 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이런 재화인데 그럼 이런 재화의 경우 문제가 뭐죠?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안 내고도 이용할 수 있다. 돈을 안 내고도 그 재화를 갖다 내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돈을 안 내고 이용함으로써 내가 돈 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공공재 이용하면서 돈 내려고 해요? 아무도 안 내겠죠. 아무도 안 냅니다. 아무도 안 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이용한다는 거죠. 흔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무임승차라는 거죠. 프리라이딩. 그럼 누구나 무임승차하려는 이런 재화가 있다. 무임승차하려는 재화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기업이, 민간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민간 기업이 이런 걸 생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생산해봤자 뭐예요? 이윤은커녕 비용도 못 건져요. 그럼 비용도 못 건지는 재화라면 민간 기업이 생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공재에 대해서는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유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해야 된다면 정부가 얼마나 공공재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공공재의 특성, 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공공재에 대해서는 선호 서열을 알 수가 없어요. 선호 서열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곧, 자, 선호 서열을 자, 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효용 함수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무차별 곡선이죠. 이게 선호 서열입니다. 근데 공공재에 대해서는 뭐냐?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확한 선호 서열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선호 서열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공공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민간 기업이 이런 거 생산하지 않습니다. 생산해봤자 다들 무임승차하는데 민간 기업이 생산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되기 어려운 상품이다. 그래서부터 이제 공공재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최선의 전략은 누구나 다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무임승차할 수 있으니까. 무임승차할 수 있는데 누가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원래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최선의 전략은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해야 되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에도 뭐요?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공공재를 얼마나 정부가 공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최적 공급 문제예요. 최적 공급 문제고 또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의 최적 공급을 위한 조건이 사적재하고 사용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재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적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고 공공재는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재화가 있는데 X재는 공공재고 Y재는 사용재다. 자, 소비자는 두 명이 있다. 자, 이런 단순한 경제입니다. 단순한 모형이지만 이런 모형을 주로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경제에서는 이런 관계가 자, SMV입니다. 자, 사회적 한계 편익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한계 편익은 자, 1의 한계 대치율과 2의 대체율을 더한 거죠. 그 다음 MRT는 뭡니까? MRT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인데 자,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적 한계 비용이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크다는 거 아닙니까? 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공공재의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회적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니까 공공재를 확대 공급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뭐예요? 당연히 공공재의 공급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을 갖다 만들 수가 있는데 최적 공급 조건은 뭐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SMV와 SMC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외부 효과의 경우처럼 공공재가 있는 경우에도 공공재가 있는 경제에서도 자,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는 거, 이거는 자,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인데, 자, 2명이 있다고 그랬죠. 2명. 2명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그 최적 공급 조건 이제 그래프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 공공재가 있는 경제에서도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이 X 서브 P, Y 서브 P인데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자,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배합점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앞서도 계약곡선상에서 에즈워스박스의 계약곡선상의 모든 점이 다 뭐예요?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공공재와 사용재를 배합하는 경우에도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배합점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다면 그 중에서 뭐요? 어느 한 가지 경우는 일단 보고 지나가야죠. 자, 일단 무수히 많다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수히 많다. 가지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림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공공재에 대한 공곡선입니다. 자, 공곡선인데 이 공곡선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MRTXY입니다. 한계 변환율이에요. 한계 변환율이고, 여기서 지금 자, 사람이 2명이 있는데 1번의 MRSXY가 이렇고 2번의 MRSXY가 이래요. 그럼 이럴 때는 수직으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되려면. 자, 공공재의 수요 곡선을 갖다 그릴 때는 두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수직 합계예요. 가지고 MRSXY 1번하고 MRSXY 2번을 더한 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 그래서 이 공곡선하고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이 점이에요. 이 점에서 결정되는 XP가 바로 뭐예요? 최적의 X제. 공공재죠. X제가 공공재라고 그랬죠.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직합이라고 하는 거. 공공재의 경우에는 자, 수요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각 수요자의 수요 곡선을 수직적으로 합쳐야 시장 수요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경우 한계 대체율 곡선들의 수직합으로 측정되는 수요 곡선. 한계 대체율 곡선의 수직합이 수요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곡선하고 교차하는 수준에서 파레토 최적의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점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공공재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자, 공공재의 최적 공급 문제를 살펴봤습니다만 현실에서 이러한 그 파레토 최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 공공재의 특성, 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항상 누구나 다 무임승차하려고 그래요. 무임승차하는 것이 항상 우월 전략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전체를 봤을 때는 용의자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원래 게임 이론에서 언급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이거 게임 이론도 우리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시간에는 그 게임 이론에 대해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용의자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자, 현실에서 공공재는 항상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시장 실패의 여러 가지 원인들, 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 본 건 아닙니다. 아직 중요한 게 남았죠. 자, 비대칭 정보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실패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봐야 되는데, 자, 그 파트는 자, 이영환 교수가 별도로 한 챕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18장에서 별도로 공부하실 겁니다.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우리 책에서 그 분야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까지도 자료 정리해 가지고 보고, 그리고 그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이
자, 5장인가요? 자본, 이자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 자, 위험에 대한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 좀 더 볼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부정행위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말 시험을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봐라.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교수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재량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학교 입장이었는데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바뀌게 되면 뭐 여러분들한테도 다 공지가 될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프라인 시험을 볼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 감안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